안녕하세요. 저는 돌싱녀가 된 지 좀 된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어릴 때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제게 그런 남자는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자였어요. 남자는 세 가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폭력, 도박, 무능력. 제가 가장 견디지 못할 것 세 가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혼 후에는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저와 남편의 인연, 아니 악연의 시작부터 알아봐야죠. 저와 남편은 8살이나 차이 나는 커플이었어요. 남편과는 같은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이후에 사랑으로 발전하게 됐죠. 와인 동호회였는데 어린 시절 그런 걸 동경하던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서 어른 남성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당장 빠져나와야 할 허영의 늪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좋았거든요. 20대 중반이라 한창 호기심 강하고 이것저것 경험하고 싶을 때였거든요. 25 여성이 33세 남성과 사랑에 빠져 1년간 연애를 했죠. 사실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리다는 것과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는 점, 그 두 가지의 이유로 시부모의 반대가 있었어요. 시부모를 그 당시에는 만나지도 못한 채 거절당해야 해서 꽤 많이 상처받았었죠. 결국 저희는 헤어져야 했어요. 그런데 3년 뒤에 다시 재회하고서는 그 불이 더 커져서는 결국 제 나이 30쯤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됐어요. 솔직히 3년 사이에 남편이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 전력이 있다는 걸 알고 살짝 고민도 했지만 헤어진 이유가 성격 차이였다는 걸 듣고는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해버렸어요. 당시 저는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놓치다니 그 여자 보는 눈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여자도 나랑 똑같았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조금 수동적인 스타일이었어요. 크고 작은 일을 제게 맡기는 의존적인 성격이랄까? 그리고 일이 바쁘다는 단점 외에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상냥했기에 결혼 생활 유지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냥함이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 그의 남다른 상냥함에 피해를 본 것은 아이를 낳은 지 6개월쯤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 퇴사를 했고 당시 갓난쟁이였던 아들을 키우던 중이었어요. 남편은 영업직으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라 회식이나 회의 끝에 음식이나 디저트를 사는 일이 많았고 그들의 회식을 대신 계산하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보통 남편 카드로 결제를 해서 제가 아는 일은 크게 없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제 명의의 생활비 카드로 결제가 됐다고 문자 알림이 오더라고요. 숙박업소에서 결제된 내역인데 순간 저는 오늘 고객이 술이 많이 취했나 보다 하고 편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2시간쯤 있으니 다시 알림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카드 내역이 취소가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남편 전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응, 오빠. 저기요. 내가 생활비 카드를 잘못 써서 내역이 갔을 거야. 내가 알아서 취소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전화했어. 고객이 술이 너무 취해서 모텔을 잡아줬는데 남의 지갑에 손대기 좀 뭐해서 내 카드로 쓴다는 게 생활비 카드였어. 에휴, 그런데 취소해도 되는 거야? 그 사람 아직도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중간에 깨서 자기 카드로 결제하라며 카드를 들이밀길래 나도 내가 낸 카드값 환불했지. 우리 아들 장난감 하나라도 더 사주려면 아껴야지. 안 그래?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대? 오빠는 많이 안 마셨어? 난 멀쩡해. 이제 곧 들어갈 거니까 좀만 기다려.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보통 때의 남편이라면 영업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말했을 테니까요. 제가 항상 그런 돈은 안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걸 해줌으로써 일을 따낼 수 있으면 더 큰 이익이라고 하곤 했죠. 게다가 수상한 정황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취소를 굳이 2시간 뒤에나 한 이유는 뭘까? 고주망태가 됐다며 모텔에 실려간 사람과 2시간 동안 뭘 했을까?
그리고 집에 와서 해도 될 이야기를 굳이 취소 직후에 바로 전화를 했을까? 오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가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마지막에 그 멀쩡한 말. 항상 고객과 술을 마시면 어느 정도 취해서 들어오는데 그날은 고객이 고주망태가 됐는데도 정작 본인은 취한 기운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도 점점 외도가 의심되어 육아를 하는 도중에도 울컥울컥 물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의심뿐이고 증거가 있는 게 아니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며칠 뒤 남편이 스마트워치를 놔두고 간 일이 있었어요. 항상 차고 가는데 그날은 애가 가지고 놀다가 어디에 놔둔지 못 찾는 바람에 그냥 일하러 간 거였거든요. 아침 청소하다가 그걸 찾았는데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남편을 의심하느니 확인하고 마음 편해지자는 생각으로 워치의 통화 내역을 살폈어요. 통화 내역에는 이름을 저장하지 않은 많은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쭉 훑어보는데 이상하게 한 번호만 통화 내역이 잦더라고요. 하루 거의 5번을 통화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평범한 횟수가 아니잖아요. 거의 연애 초반이나 있을 법한 통화 횟수인데 더 수상한 건 그만큼 통화를 하는데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빠, 나랑 이야기 좀 해. 어? 무슨 이야기? 나 씻고 나서 하면 안 될까?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힘드네. 중요한 이야기야. 당신 혹시 바람 펴?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런 적 없어.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바람이야. 저번 카드 내역이 너무 수상하잖아. 오빠는 그럼 술 취한 고객 옆에서 2시간 동안 뭐 했는데? 게다가 고객이랑 술 마시면 자기도 항상 취하면서 그날은 전혀 취하지도 않았더라?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거야? 그날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딱 그 사람이 취해서 모텔에 데려다 준 거고. 그 뒤에 나는 다시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술 마셨어. 그리고 그날은 내가 차를 몰아야 해서 술 안 마셨던 것뿐이야. 이상한 억측하지 마. 거짓말 좀 그만해. 이 번호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 하루에 5번을 연락하는 이 사람은 누구야? 아니, 한 달을 넘게 그렇게 열렬히 통화하면 이름이라도 저장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저장 안 해둔 거 아니야? 그쯤 되니 남편의 표정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 표정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구야? 언제부터 만났어? 오빠 참 잔인하다. 어떻게 갓난쟁이를 옆에 두고 바람을 펴?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니? 왜? 내가 출산하고 엉망진창 되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 어? 그래서 바람 폈어? 아니야. 여보, 믿어줘. 그런데 진짜 딱 한 번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나를 쫓아다닌 거야. 나도 그 여자 피하고 싶은데 일로 엮여있으니 막 냉정하게 못하고. 모텔도 그래. 그날 딱 한 번이야. 그것도 헤어진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주기로 한 거였다고. 진짜로 이것만은 믿어줘. 이미 제 신뢰는 깨어졌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게다가 상대방이 쫓아다녀서 만나줬다는 건 무슨 망언인지. 싫으면 다른 직원에게 그 여자 처분을 맡기면 될 것을 지도 싫지 않았으니까 연락하고 만났던 거 아니에요. 저는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시댁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해서는 시부모에게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렸어요. 물론 곧 후회했지만요. 왜인지 잘 아시죠?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것도 심하게. 어머님, 말씀 들어보세요. 오빠 일한다고 늦게 들어오는 동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어요. 아직 아들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게 진짜니? 우리 애가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걸 네가 직접 봤어?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본 거야? 그건 아니지만 모텔 결제 내역도 있고 남편이 직접 제게 실토했어요. 나도 들었다. 딱 한 번이라며? 그것도 앞으로 그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 번이라는데 넌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니? 지금 뭐가 문제야? 애가 네 옆으로 돌아왔으면 다 되는 일 아니니? 그럼 너는 얘가 바람 펴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내가 보기에
너 약간 의부증 있는 것 같아. 무슨 망상으로 내 자식 망치려는 거야? 이 좁은 동네에서 소문이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의부증이라뇨. 이미 오빠가 다 이야기했다고요. 바람을 핀 건 오빠인데 지금 왜 제가 여기서 혼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데도 이건 아니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해야 일이 바로 잡히는 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 없이 자랐다고 무시하셨던 거예요? 어머님 아들을 좀 보세요. 얼마나 곱게 자랐으면 이렇게 작은 아들을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펴요. 시모와 저의 언쟁이 커지자 결국 남편과 시부가 저희를 뜯어 말렸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나를 용서해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응? 남편은 용서를 구하고 있었고 저는 이 당시만 해도 이혼을 생각할 만큼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조건을 걸고 용서를 하기로 했어요. 오빠가 내 요구에 응하면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한 번은 용서해줄게. 그래, 그게 뭔데? 내가 다 할게. 일단 그 여자 먼저 정리하고 당분간 폰에 위치 추적 앱 깔아놔. 내가 언제 어디든 오빠 어디서 뭐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 뭘 하든 평소 루틴과 다르면 실시간으로 연락하고 전화할 때는 영상통화로 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걱정하지 마. 나 진짜로 이번 한 번뿐이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실수는 안 할 거야. 언제든 자기 원하면 영상통화해. 영업 중이라도 달려가서 받을 테니까. 너무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남편의 모습이 영 찝찝했지만 그 뒤로 제가 한 말을 철저히 지키는 남편을 보며 정말로 그것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건 저의 착각이었지만요. 남편은 외도가 들킨 다음부터 저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냉정하게 대할수록 더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저의 앙금도 살짝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쯤에는 깜짝 선물도 해줬어요. 자기야, 잠깐 눈 좀 감아봐. 갑자기 눈은 왜? 아니, 진짜 감아봐. 어서. 눈을 감은 내 손을 끌어당긴 남편이 제 손 위에 무언가 얹어줬어요. 눈을 뜨니 작은 상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짜잔. 예쁘지? 이거 엄청 비싼 다이아 반지야. 자기 고생시키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번 특별 보너스랑 적금 조금 합쳐서 샀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더라고요. 그 반짝거리는 영롱거림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제 눈을 멀게 만들 뻔했어요. 너무 예쁘다. 비싸지는 않았어? 뭐 1,000만 원쯤 되긴 했는데. 자, 여기 보증서. 잘 넣어둬. 저는 남편의 모습에 이제 진짜로 남편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였어요. 왜 외도를 들키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남편은 제게 더 잘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경계를 살짝 허물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레이더에 걸리는 게 하나 생겼어요. 다이아 반지 선물을 해주고 난 뒤 남편은 유독 폰게임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하는 듯 하더니 어느 날은 보니 하루 종일 그걸 켜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게임을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딜 가든 그 게임 앱을 틀어놓고 점점 저와의 대화도 무성의하게 답변하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만 이상한 게 왜 이상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짝 기분만 상해 있었죠. 그렇게 눈치만 보던 중 남편이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그날따라 양이 너무 많아서 폰을 놔두고 갔거든요. 수상한 행동이 게임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게임을 켰는데 그냥 폰게임이더라고요. 그런데 왼쪽 채팅이라고 적힌 창에 빨간 점이 떠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터치했더니 귓속말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누군가와 대화한 내용이 빼곡히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지금도 잊지 못할 내용들이에요.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데도 계속 생각나는 그 문장들. 자기야, 보고 싶어. 나도 만나고 싶어. 오늘도 정말 좋았어. 그래?
그럼 내일 또 볼까? 항상 보던 거기 어때? 근데 옆에 남편이랑 애 자는데 자기 생각이 계속 나. 나 자기한테 푹 빠진 것 같아. 오늘 선물도 너무 고마웠고 사랑해. 나는 언제나 자기뿐이야. 등등등 기도 안 차더라고요. 상간녀도 남편과 애가 있는 유부녀더군요. 이러니 아무리 폰을 확인해도 알 수 없었고 이러니 폰을 놔두고 살 수 없었던 거죠. 열받은 저는 그 채팅 내역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남편을 맞이했어요. 속으로는 외도의 증거를 무조건 모아야 나와 내 아이가 편해진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더러운 기분이라도 내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제 속만 골마가더라고요. 결국 갈 곳을 잃은 제 분노는 집안일을 하면서 쿵쾅거리며 신경질적인 몸짓으로 나타났죠. 그러다가 반지를 낀 손이 문 모서리에 부딪혀서 다이아 반지의 링과 다이아를 연결하는 받침 부분이 깨졌더라고요. 남편이 미워도 1000만원짜리 다이아 반지는 미울 수 없죠. 선물 받을 때 같이 받았던 보증서를 들고 주얼리 샵을 찾아갔어요. 오늘 손을 문 모서리에 박아서 반지가 깨졌어요. 반지랑 다이아 상태 좀 봐주세요. 고칠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서 보증서를 가져오긴 했는데 필요할까요? 네, 고객님. 제가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직원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계속 봤던 곳을 또 보고 또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직원이 무척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반지를 주더라고요. 저기 고객님, 죄송한데 이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보증서의 다이아몬드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반지를 잘못 가져오신 건 아니실까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보증서와 다를 수 있나요? 이건 보증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감정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반지는 엄밀히 말하면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감정서를 보면 거의 1000만원대의 다이아몬드인데 지금 이 반지의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시그니티 스톤이라고 지르코니아, 큐빅인 것 같아요. 순간 제 머리는 텅 비었어요. 1000만원짜리 반지가 몇십만원도 안 되는 가짜로 변하는 걸 눈앞에서 목격했더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혹시 이 보증서, 아니 감정서는 진짜일까요? 감정서는 제가 보기에는 진품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정서와 이 반지의 가치는 같지 않아요. 감정서는 진짜고 반지는 가짜라는 직원의 말을 들으니 딱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이 나쁜 놈이 나한테는 가짜 반지와 진짜 감정서를 주고 상간녀에게 진짜 다이아몬드를 준 것 같더라고요. 감정서는 구매해야 주는 거라고 하니까요. 저는 점점 열이 오르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주얼리샵에서 쪽팔리는 건 둘째치고 정말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주얼리샵에서 가짜 반지의 훼손된 부위를 고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직원은 고쳐준다고 했고 금방 수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동생은 늦둥이인데 당시 대학생으로 곧 취업을 앞둔 예비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있었기에 저 좀 도와달라고 했죠. 매형이 외도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더니 남동생이 기꺼이 제 손과 발이 되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동생에게 남편의 미행을 하게 했어요. 남편이 여자를 만나면 여자를 따라가서 어디서 일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후 동생이 보낸 문자에는 여자의 직장과 집 주소와 둘을 미행하며 찍은 사진이 다 찍혀 있더라고요. 게다가 동생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사용하며 어떤 곳이든 현금을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밀하게 외도를 하다니 그 이야기를 남동생의 입으로 듣는 저는 자괴감과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어떻게든 이 두 연놈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정아버지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예, 차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못 쓰겠구나. 차를 사야 하는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 없는데 네가 좀 빌려주련? 아빠 적금 끝나면 이자 쳐서 돌려줄게. 아버지가 제게 도움을 청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전화에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그 여자와 만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표정으로 남편을 향해 물었어요. 오빠, 아빠 차가 오래돼서 고장나서 이제는 아예 작동이 안 된다고 하네? 내가 아빠 고생한 의미로 차 살 때 돈을 좀 보태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는데 오빠가 준 다이아 반지 팔아서 돈 마련해도 돼?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표정을 진짜 박제하고 싶을 만큼 웃겼습니다. 가짜 반지를 줬다는 그 명확한 증거가 얼굴에 드러났거든요. 내가 이게 가짜라는 걸 모르고 팔러 간다면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초조하게 생각하더니 이내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그 반지는 내가 자기한테 준 선물이잖아. 쉽게 팔려고 하지 말고 잠깐 있어봐. 어차피 장인어른 차도 바꿨어야 했고 나도 사유된 입장에 도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내가 돈 마련해서 줄게. 그럴래? 그럼 좋지. 그렇잖아도 내일 주얼리 샵이나 갈까 했거든.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돈 없을 때는 폐물을 파는 게 돈이 되니까. 모르는 소리야. 금은 돈이 좀 되는데 다이아몬드는 살 때보다 팔 때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팔 생각하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 내 사랑과 신뢰의 증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놈의 입을 확 꼬매고 싶을 만큼 충동적인 분노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이 가짜 반지로 1,000만 원을 벌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싱긋 웃어주고 그 다음날 남편이 보내온 1,000만 원을 아버지 통장으로 냉큼 보내버렸어요. 친정아버지는 큰돈에 깜짝 놀랐고 저는 일단 쓸 만큼 쓰시고 나머지는 넣어두라고 했죠. 이왕이면 다 써도 된다고 했어요. 이 나쁜 놈은 나랑 결혼하고 장인어른한테 신경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아버지에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저는 이 가짜 반지의 마지막 사용처를 이미 결정해둔 상태였어요. 있지 오빠, 다음 주 토요일에 사촌 언니가 결혼한대. 내가 애 본다고 못 가겠다고 했는데 꼭 오라고 하더라고. 근데 지방이라서 1박으로 다녀와야 하는데 갔다 와도 될까? 오빠는 힘들 테니까 집에서 쉬고 나도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하고 여행 가는 기분으로 다녀오게. 애기랑 같이 가서 애기 자랑도 하고 이왕 간 김에 오빠가 준 다이아 반지도 자랑하고 오게. 물론 사촌 언니의 결혼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보기 좋게 걸려들더라고요. 그래, 갔다 와. 당신도 바람 좀 쐬야지. 아들은 나랑 있으면 더 올 것 같고 아직은 엄마 품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같이 갔다 와. 대신 그 다음날에는 내가 육아 전담할 테니까. 그럼 괜찮겠지? 그놈은 웃으며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커먼 속을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눈에 띄게 즐거워하는 눈빛을 보니 이번에도 제가 없는 틈에 상간녀와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고마워. 사실 그날 오는 사촌 언니가 주얼리 디자인을 하는 언니거든. 그 언니한테 이렇게 예쁜 다이아 보기만 했지 선물 받은 적은 없지? 하고 자랑할 거야. 언니가 완전 부러워하겠지?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가짜라는 거 이제 곧 밝혀진다는 걸 알려줬죠. 남편의 얼굴이 다시 똥마려운 개처럼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제 알 바 아니지만 이쯤 되면 이 똥마려운 개가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할 거라 예상했어요. 자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신 몸도 아직 힘들고 이번 결혼식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집에서 쉬지 않을래 같이? 안 돼, 이번에는 꼭 가야 해. 그 언니는 나랑 자매처럼 컸어. 게다가 엄마랑도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서 나한테는 각별한 사람이라고. 이번에는 무슨 일 있어도 갈 거야. 강경한 제 태도에 남편은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날부터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틀 뒤 갑자기 저한테 반지 링 부분에 흠집이 생겼다며 자기가 깨끗하게 수리해서 오겠다고 하며 가지고 가더라고요. 가져갔다는 건 다시 돌려준다는 이야기고 다시 돌려줄 때는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 있겠죠. 전문가가 보면 대번에 알아챌 테니까요. 제가 다이아를 감정받을까봐 상간녀에게 준 진품과 제 가짜 반지를 바꿔치기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그대로 행동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오밀불만 기다렸어요.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말이죠. 그리고 가짜가 아닌 진짜를 가져온 날. 저는 그날부터 손에서 빼놓지 않고 매일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촌언니의 가짜 결혼식 날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남편을 시댁에 보내놓고 몰래 상간녀의 직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점심 먹으러 나온 상간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당신이 바람피는 남자 와이프예요. 잠시 카페에서 얘기 좀 하실래요? 직장 앞에서 시끄러워져도 좋다면 전 여기도 상관없어요. 상간녀의 표정이 살짝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에 당당해지더라고요. 참 이상한 게 왜 불륜을 저지르는 것들은 그렇게 당당할까요? 이 여자도 딱 그 모양새였어요. 내 남자에게 사랑받는다는 그 자신감이 이 해픈 여자를 당당하게 만든 모양이니 그걸 확 깨부셔주고 싶었거든요. 당신이 우리 남편이랑 깊이 사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하나 알려주려고 왔어요. 그 남자 보기보다 여자가 많아요. 당신 말고도 만나는 여자가 있으니까요.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 사이 흔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서로 이혼하고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그 말에 거짓이 없다고 생각해요. 싸움에 진 개가 여기까지 와서 짖는 건 좀 아니죠? 이 상간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내 저는 상간녀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으며 분노를 삭히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녀가 말하는 남편의 말이 진심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만약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저 자세로 나오면서 가짜 반지로 환심까지 사려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최대한 여유로운 표정으로 웃어 보였어요. 한 방 먹여줄 시간이었거든요. 미안한데 그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그 남자요. 저랑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왜인지 알아요? 당신 그 손에 낀 반지 제 거랑 닮아 보이는데 그거 가짜거든요. 당신 존재가 그 정도뿐이라는 이야기죠. 제 말에 상간녀의 당당하던 얼굴이 놀라더라고요. 이거 진품이야. 같이 가서 확인도 했다고. 상간녀의 행동을 보니 남편놈이 상간녀에게 상황 설명하지 않고 몰래 반지를 바꿔온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랬겠죠. 외도나 하는 남자가 잠깐 바꿔치기 하면 될 일을 하며 애인에게 미움 살리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았죠. 못 믿겠으면 주얼리샵 가서 감정 받아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야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 진심이 뭔지 알게 되겠죠. 아시겠지만 진짜를 준 상대가 좀 더 소중한 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할 텐데. 제 말에 상간녀가 순식간에 눈치를 채더라고요. 진짜로 자기 반지가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당연히 가짜죠. 남편이 진품이랑 바꿔왔으니. 뭐 그 사람이 저한테 비중을 더 뒀다 해도 어차피 저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할 거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시다시피 당신 직장도 알고 심지어 집도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온 동네 소문 다 내줄까요? 그러기만 해봐. 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했더라도 당신도 그러면 범법자야. 알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제 걱정은 말고 고소하세요. 저는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봐야 별 타격 없어요. 벌금? 위자료로 물면 되겠죠. 그리고 소문나는 거? 지금 제가 피해자인 거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니까 편하게 해요. 고소. 대신 당신은 남편, 친척, 친구, 동료들에게까지 다 소문나서 어디에서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야.
제 말에 상간녀의 표정이 금세 일그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2번 다시 만나지 않을 테니까 남편과 아이에게만은 알리지 말아주세요. 열련하셨네. 이렇게 남편 아이 지극히 생각하는 여자가 어떻게 남의 남자랑 바람을 필 생각을 했어? 그냥 계속 만나면서 내가 언제 너희 집 직장에 소문낼지 기대하고 있으라고.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상간녀를 놔두고 나와버렸어요. 딱히 소문을 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그 상간녀에게 주고 싶었던 건 언제 소문이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바로 그거였거든요. 평생을 조마조마하게 눈치 보며 살라고요. 그리고 상간녀를 만나고 온 그날 남편놈도 상간녀와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지 초췌한 몰골로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제가 세팅을 다 해놨거든요. 남편놈 불륜 자료와 시부모님까지. 왔어? 그 여자는 잘 만나고 왔나봐? 얼굴 보니 다 들었나 보네.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 여자 왜 찾아갔는데?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제발 좀 그만해라. 조용하게 좋게 넘어가자고. 조용하게 넘어가다니 더 크게 벌려야지. 그래서 내가 준비 다 해놨어.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다 보여드렸어. 보셨죠? 남편의 애까지 있는 여자랑 바람나서 자기야 사랑해 하하호호 하며 즐겁게 지낸 거. 아무리 그래도 어린애를 두고 너무한 거 아닌가요? 바람 피면서 지 자식 얼굴은 무슨 낯짝으로 마주봤나 몰라요.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니? 이 대화 내용이 우리 아들이 한 거라는 증거도 없잖니? 게다가 이제까지 잘해줬다면서. 그거면 됐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될 거 아냐? 아니 외박을 하기를 해. 그 여자랑 단둘이 여행을 가기를 해.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고 애 잘 보고 집안일 잘해주는 남편한테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들쑤시고 다녀? 어머니, 잘해주고 잘못을 저지르면 다 용서해야 하나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외박하고 단둘이 여행을 꼭 가야 외도인가요? 두 사람 대화 내역과 모텔 간 횟수를 보세요. 제가 꼭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아, 혹시 첫 번째 부인도 이렇게 이혼했나 보죠?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그때도 똑같이 그랬나 봐요. 그래, 그때는 내가 상간녀가 될 뻔했지. 어디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여기 와서 난리야? 너 그 당시에 유부남이랑 사귀었다고. 너도 그 상간녀랑 다른 게 뭐야? 어디서 이게 잘난 척 어른들한테 따지고 들어? 시모의 폭탄 발언에 저도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분명히 제게 이혼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나쁜 놈은 이혼 직전 별거 기간 중에 저를 만난 거였어요. 그 사실까지 알게 되니 더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분명 돌싱이라고 했어요. 이혼했다고 했으니까 만났지. 와이프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때부터 나를 속였어. 나까지 망치려고. 나를 상간녀로 만들 뻔했다고. 야, 이 나쁜 놈아. 제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나를 상간녀로 만들 뻔했던 남편놈의 대담한 행각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었어요. 그런 내게 아직 할 말이 남았는지 남편은 여전히 구구절절 내게 핑계 겸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총각 행세는 했지만 그때는 이혼 전 별거 중이었어. 그만큼 내가 너를 좋아했다고. 내가 바람은 피웠지만 언제나 너한테 돌아왔잖아. 이번에도 기다려줬으면 네 옆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바람 핀 게 그렇게 충격적이야? 아니, 내가 바람을 안 피는 게 이상한 일 아니야? 네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남자가 당신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어.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당신도 너무 편하게 있었던 거 아니야? 좀 꾸미고 예쁘게 있을 수도 있잖아. 바람을 필 원인을 당신이 제공한 거나 다름없다고. 나를 좋아했다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해? 그래놓고 내가 원인을 제공을 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네 새끼 아들 낳아서 키우느라 꾸미지도 못하고 몸매 망가진 거 하나야. 내가 원해서 망가졌어? 그럼 나 혼자 원해서 애 낳았니? 어디서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지금 벌어진 일들 중에 어느 것 하나 내가 원인이 된 일은 없어. 전부 네 잘못이지.
의지박약에 여자라면 환장을 하는 나쁜 놈. 그래, 결혼하고 애 낳고도 예쁘게 차려입고 몸매 관리하는 여자가 그렇게 좋았어? 그럼 뭐해? 그 여자도 불륜이나 저지르는 상간녀인데. 물론 네가 원한 건 하나도 없겠지. 그렇지만 매일 그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게다가 내가 이만큼 숙여줬으면 너도 좀 양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뭘 모르고 있나 본데 어찌됐건 나는 피해자고 그쪽은 가해자야. 유책 배우자. 그 말 뜻이 뭔지는 알지? 바람은 빼박이라고. 자, 결정해. 합의 이혼할 건지 소송으로 갈 건지. 합의하면 5천만 원에 반지, 아기 친권, 양육권 내가 가져갈 거야. 근데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절대 이길 자신 있어.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도 할 거야. 네가 뭔데 다 가져가. 소송해. 난 한 푼도 못 줘.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 이혼에는 네가 더 큰 잘못이 있어.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결정적인 사유. 나는 바람은 피웠어도 너랑 집에 최선을 다했다고. 남편 놈의 논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기발한 것뿐이었어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 저런 논리적인 또라이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콩숨을 치며 남편의 말에 맞받아치려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부가 먼저 호통을 버럭 치시더라고요. 둘 다 그만해라. 내가 너한테 그 돈 줄 테니까 둘이서 그만 싸우고 깔끔하게 헤어져. 여기저기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그것만큼 보기 흉한 것도 없어. 아버지,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돈도 위자료로 다 뜯기고 애도 뺏기게 생겼다고요. 왜 제가 다 잃어야 하는데요? 불쌍하기는. 좋아서 바람 펴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이야? 왜? 이번에도 변명해봐. 그 여자가 당신 쫓아다녀서 딱 한 번 자줬다고. 내가 첫 번째 외도 때 그냥 인연 끊었어야 하는데 이제껏 끌고 온 것 자체가 문제였어. 아니, 그게 첫 번째가 맞긴 했어? 내가 모르는 다른 여자가 여기저기 있을지도 모르지. 진짜 징그럽다. 사람들은 알아? 이런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거. 나한테 잘해주면서 그딴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야. 그만하라는데도. 너 앞으로 결혼해. 결자도 꺼내지 마라. 여자 만나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고 미혼 상태로 만나. 괜히 결혼해가지고 이런 분란을 2번이나 만들고. 내가 네 첫 이혼 때도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고나 있어? 네가 나한테 아들 노릇하고 싶다면 적어도 그 정도 책임은 져라. 앞으로 또 이런 구설수 생기면 상속은커녕 내 재산 전부 사회에 기부해버리고 갈 거니까. 시부는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동네 사람들 상대로 하시는 장사다 보니 이런 안 좋은 일에 민감하셨거든요. 제가 보니 첫 번째 결혼 때도 이래저래 이야기가 많아서 장사에 악영향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에 아들이 2번째 이혼을 했다고 소문이 나면 이래저래 저번보다 더 타격이 클 것 같았는지 돈으로 조용히 무마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저야 그 편이 훨씬 좋았지만요. 사실 이 시댁에 좋은 기억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연애 때도 거부당하고 결혼 때도 겨우 허락받았고 지금은 아예 골칫거리 취급당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시부의 불호령으로 이혼은 합의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원하던 걸 가져오게 됐어요. 위자료에 친권, 양육권, 그 와중에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와 아버지 차 살 때의 준 돈까지 찰뜰하게 다 챙겼어요. 애 아빠니까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 보내지 않으면 오빠 회사에 찾아가서 모두 밝혀버릴 테니까. 영업하니까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겠지? 나도 한다면 하는 여자인 거 오늘 봐서 알 거 아냐. 그 말을 꺼내는데도 그놈은 아무 대꾸도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혼하고 지금껏 제게 찾아오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는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물론 지가 염치라는 게 있으면 연락을 안 하는 게 상식이겠죠. 그 뒤에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전 남편은 상간녀의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낸 상간녀 소송에 관한 걸 상간녀의 남편이 알게 돼서 전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상간녀는 그 때문인지
전 남편과 헤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짜 다이아 반지와 제가 퍼뜨리겠다고 한 소문이 상간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든 듯 했어요.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그 상간녀와 새살림을 차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계획은 모두 무산됐다고 하고요. 소문으로는 그 상간녀에게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한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들으면서도 엄청 비웃어줬어요. 고작 이 정도의 깨질 사이면서 모든 걸 걸고 불륜을 저지르다니. 게다가 시부모 또한 아들 자식 바람나서 처자식 버렸다는 소문이 온 동네를 휩쓸어버리는 바람에 동네 장사 접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은 상간녀와 헤어지고 난 뒤에야 직장에 소문이 나는 바람에 회사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전 남편이 저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저한테 잘해주려고 했던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미 첫 번째 이혼에서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바람 때문에 이혼했다는 소문이 직장에 쫙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두 번째 이혼만은 절대 사수하려고 한 모양이었어요. 어떻게든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나 봐요. 결혼을 2번을 했는데 2번 다 외도로 이혼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사람으로 찍힐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무서우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을. 결국 습관처럼 다른 여자하고 붙어먹다가 이 난리를 만들게 됐으니 자업자득이죠. 어쨌든 그 퇴사 소식에 이제 절대 저와 만날 일 없을 거라는 생각에 속이 후련해졌어요. 저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아이 키우며 잘 지내고 있어요. 애가 어느 정도 커서 일에 다시 복귀했죠. 이제는 몸매 관리도 좀 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해요. 아줌마지만 꾸미기 시작하니 점차 자존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최근에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의 앞날을 먼저 생각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제게는 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특히 더 강해졌어요. 사랑에 함정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힘들 때 이런 사연 보며 정신적으로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제가 이렇게 쓰게 되니 어색하지만 후련하기도 하네요. 사연을 쓰면서 다시 깨달은 거지만 바람 피는 건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거르는 게 정답이죠. 모두들 이건 잊지 마세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